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말씀 하십니다. 참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말씀들을 그런 편에 서서 해석을 해 본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그 힘든 기간이 너무나 오래돼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복싱 경기에 좀 비유를 해봤을 때 복싱 경기에서 KO 한번 딱 맞고 쓰러지면 사실 아무 상처 없거든요. 그리고 KO 맞고 쓰러지면 또 다시 깨어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2라운드 동안 계속 뛰어요. 그리고 12라운드 동안 계속 얻어맞아요. 정말 힘들죠. 그리고 12라운드가 돼요. 정말 지치죠. 근데 KO는 안 당해요. 근데 12라운드까지 계속 얻어맞다가 경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요, 정말 3개월 동안 알아 누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KO 당하는 IMF 외환위기 당시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참 어려운 경제가 정말 복싱 경기로 치면 12라운드까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보니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석을 해 보는 겁니다. 근데 IMF라는 이 국제기구가 경고의 메시지를 연일 던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12라운드까지 복싱을 뛰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다 보니 경고등이 켜진 그 대표적인 그 권역을 이제 유럽으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하면 참 신사의 나라. 유럽 하면 정말 뭐 프랑스, 파리, 그죠? 대영 제국, 로마,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전혀 가난이라는 단어와 부합하지 않는데, 그죠? 정장 멋있게 입는, 그죠? 그런 모습만 떠오르는데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 정말 사실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 유럽의 많은 인구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분석들은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유럽 경제가 점점점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중산층마저 참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 이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 하면 또 로마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를 호령하던 그 로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세계 거의 삐까뻔쩍한다 하는 호화, 슈퍼카 하면 대부분 정말 이 이탈리 차인데, 그죠? 근데 그런 이탈리아가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직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지금부터 분석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저도 2025년 경제전망서에서 이미 글로벌 노스의 시대가 가고 글로벌 사우스의 시대가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노스를 대표하는 유럽이 이제 가난에 빠지는 것이고 이제 점점 지고 힘이 빠지고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 세계 경제를 이제 호령하는 시대로 지구본이 바뀌는 모습을 좀 강조했고, 최근의 칼럼에서도 유럽이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떤 모습인지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이라는 이 권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집니다. 유로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소위 유럽을 대표하는 주요 강대국들이 이미 저성장 국면에 놓여졌고 세계적으로 뭐 어떤 국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들 나라들은 정말 부강했었는데, 그죠? 세계를 호령했었는데 사실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그 이유가 사실은 유럽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로도 26, 27, 28, 29 장기적으로도 사실 그 어떤 나라들도 고작 1%대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률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IMF도 전망을 하고 있듯이 IMF는 유럽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문제입니다. 독일 경제를 또 살펴보면 작년 경제 독일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0.0%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유럽의 대장 아닙니까? 맏형 아닙니까? 유로존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GDP 규모 면에서 지금 현재 3위 규모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작년에 마이너스 역성장했고요. 그 역성장이라는 얘기는 경제 위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24년 경제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가정한다면 11월, 12월 경제가 조금 안 좋게만 더 추가적으로 작용한다면 11, 12월 실적치가 결과적으로 더 나쁘게만 작용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자칫 잘못한다면 24년도 또 연이어서 역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23년도 역성장하고 24년도 연이어서 역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걸 우리는 더블 딥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이것은 치욕적인 경제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25년 경제도 딱히 희망적인 경제가 아니라 이어서 25년 경제도 여전히 제로 성장할 것이라고 IMF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이라는 나라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유럽이라는 이 권역이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이 유럽이라는 권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다. 특히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의 상징이고요. 또 독일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3대 글로벌 명카, 그죠? 3대 명차의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동차 산업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밸류 체인이 독일 내에 있고 그 자동차 완성체 업체들의 공급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의 공급 업체들이 또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있는데 독일 이 나라의 기업들은 사실 기존 자동차에서는 1등이었을지 모르지만 전기차의 영역에서는 1등이지 않은 거예요. 기존 엔진에서는 1등일지 모르지만 배터리라는 영역에서는 1등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중국에서 뺏기고 한국한테 뺏기고 일본한테 뺏기고 점차 미국한테 뺏기고 이런 모습도 일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따가 또 강조하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경제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유럽 걱정하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유럽 경제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유럽 경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지라는 것을 포착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IMF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로존 보십시오. 성장률 전망치를 OECD라는 기구가 어디 있어요? 저도 OECD 회의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파리에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조금 더 유로피안 경제에 집중한 경제 분석을 하는 국제기구라고 좀 해석해 보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유로존 경제를 23년 제로 성장, 24년 역시 제로 성장. 근데 독일 경제 23년 역성장, 24년 0.1% 성장. 이렇게 부정적으로 유럽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숫자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잠깐 2022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장표입니다. 2022년의 말이죠. 러시아와 EU 간의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추이예요. 22년에 기억하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고 그때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하지 마, 원유 수입하지 마라는 경제 제재를 가했죠. 실제 러시아로부터 EU로의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제 제재로만 발동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무기로 작용한 겁니다. 가스 공급하지 마라고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 수출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가스가 필요한 나라가, 에너지가 필요한 나라가 에너지 수급이 안 되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요소 공급 차단만으로도 그 거대한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에너지 공급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난리가 날지 한번 상상이나 해보아 주십시오. 바로 그런 겁니다.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보여드렸던 가장 인상 깊은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겨 있는 그 표지 그림을 제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유로피언의 한 할머니의 모습이죠. 손 모습이 라디에이터 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가 만약에 뜨거우면 손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손을 가까이 댔다는 얘기는 라디에이터를 세게 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미지근하게 틀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라디에이터에 몸을 가까이 대고 있을까요? 그만큼 춥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추운데 유럽이 얼마나 추운데요, 겨울에. 유럽이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 여러분 겨울에 가면요. 정말 살이 에이도록 춥습니다. 예. 그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운데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라디에이터를 미지근하게 틀고 가까이 몸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이 그림을 저는 높게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25년 경제전망서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너지 패권 전쟁의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 섹터에 이 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이죠. 여러분 책 갖고 계신 분은 195페이지 꼭 열어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특히 유럽이 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천연가스 39%를 그리고 석유 25%를 유럽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연가스와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조달받지 못하면 에너지 대란이 오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특히 205페이지 정도를 보시면요. 어떤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연가스를 조달받지 못하게 하면 정말 에너지 크라이시스,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제가 어떤 문장까지 남겼냐면 독일 같은 나라도 워낙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때쯤에 러시아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기 지원을 못하고 헬멧 지원밖에 못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에너지를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기화했었던 배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에너지 구조가 그 나라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도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인 거예요. 유럽 경제에 최대 변수로 작용했었고 특히 그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극도로 치솟았고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미국이 정점 기준으로 9.1% 수준의 고물가를 만났을 때 OECD 회원국들 10.7%를 만났을 때 특히 유로존은 그것을 초과하는 고물가를 만납니다. 유로존. 유로피언 국가들은 더 높은 물가를 만납니다. 정점 기준으로 보세요.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를 만나는 그 이유가 바로 더 러시아에 대한 이 천연가스와 석유 의존도 또 러시아에 대한 식료품 의존도 밀, 옥수수, 콩 이런 의존도 그 의존도 때문에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이 다 치솟았던 거죠. 그만큼 유럽 경제의 최대 변수로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했던 거예요. 그만큼 취약하게 유럽 경제가 고물가에 흔들렸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흔들렸었던가? 2023년에 결국 GDP에 충격을 줬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GDP에 충격을 줬는데 유로피언 경제에 유독 충격을 줬고 또 유로피언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 또 2024년에도 마찬가지 GDP에 충격을 줬고 역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 그러니까 23년, 24년 두 개 해에 걸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그게 두 개 해에 걸쳐서 경제는 꺼트리고 물가는 상승 압력을 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압력을 줬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크라이시스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Cost of Living Crisis라고 합니다. 생활비 위기라고 합니다. 생활비 위기에 직면합니다. 유럽 주요국들의 실질임금 추이를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실질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2019년 4분기입니다. 근데 23년 2분기, 24년 2분기 지금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실질임금까지 안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물가 상승분보다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은 그것보다 안 오르니까 사실상 뭐 하는 거예요? 유로피언이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유로존도 그렇지만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오히려 2019년 당시보다 5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유로피언 국가들이 가난해진 거예요. 특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식료품입니다. 필수재니까요.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가격이지만 또 가장 필수재적 성격이 식료품 가격인데 임금 상승률과 식료품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보니까 임금 상승률 대비 식료품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나 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독일은 임금 상승 속도보다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16.4%포인트나 높았다. 스페인은 13.9% 높았다. 이탈리아는 13.4%포인트 높았다. 쉽게 말하면 임금 상승률은 5%였는데 식료품 가격은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률은 5% 상승했는데 식료품 가격은 21.4%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값은 16.4%포인트겠죠. 그래서 16.4%포인트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 속도보다 식료품 가격 상승 속도는 더 높았다. 그러면 특히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 누가 더 힘들까요? 고소득층이 힘들까요? 중산층 이하가 힘들죠. 저소득층일수록 힘들죠. 그걸 엔겔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일수록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엔겔계수가 저소득층일수록 높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더 치명적이다. 결국 이런 생활비 위기는 유러피언 국민에게 뭐를 가져다 준다? 삶의 질을 떨어뜨려 놓는다. 치명적인 삶의 질 저하를 만든다. 그러면 겨울에 춥고 추운데 난방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없고 배고픈 거죠. 가난해지는 거죠. 유러피언 나라들이 가난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이 24년 하반기가 아니라 24년 들어서 피벗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어떤 나라보다 유럽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보세요. 스위스가 미국보다 먼저 24년 연초부터 먼저 금리 인하를 3번 단행합니다. 스웨덴도 미국보다 훨씬 먼저 금리 인하를 벌써 3번이나 단행합니다. 유로존도 미국보다 이미 먼저 금리 인하를 3번이나 단행했습니다. 영국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국가, 그러니까 소위 기축통화국들로서 미국보다 먼저 주요국들이 먼저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급한 겁니다. 경기 부양이 급한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자, 또 고금리에 허덕이니까 또 고금리로부터 내려오고자, 또 경기 부양시키고자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역시 고물가에 허덕이다가 경기가 많이 꺼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또 빠르게 내려왔고, 또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빠르게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 속에 상당한 경기 침체적인 현상이 나타났겠죠. 그 경기 침체적 현상이 앞에 보여드렸던 저성장 고착화나 경제 성장률로 나타난 것이고, 또 보시는 고용지표로서 나타난 겁니다. 고용지표로서 보여드리기 가장 적정한 하나의 지표를 말씀드린다면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개수입니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많아진다고 많아지면 나쁜 거죠. 근데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역시 많으면 그러면 역시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많은지를 또 봐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한 개가 채 안 된 지 오래됐고요. 그마저도 22년 이래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프랑스는요, 계속 0.5명이 안 됐는데 그마저도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독일마저 이 1.43개 정도 됐었던 강했던 나라가 많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이제 실업자 한 명당 한 개의 빈 일자리가 안 되는 0.91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업자가 양산되더라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나라 경제가 고용 창출 여력이 없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당분간 유럽 경제가 회복될 여력도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실제 유럽 경제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Purchasing Managers Index, 이게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구매팀 헤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구매에 조달할 일이 있느냐. 근데 이제 컴포짓은 서비스와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를 합한 개념이고요. 근데 특히 제조업의 영역에서는 50이라는 기준선을 대부분 밑돌죠. 스페인을 제외한 프랑스, 또 유로존, 이탈리, 저머니 다 50을 크게 밑돌고 있죠. 독일은 특히 많이 밑돌고 있죠. 이 제조업이 많이 힘든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유로 지역의 산업 생산 지수를 보면 기준선을 계속 밑돈 채 100이라는 기준선을 밑돈 채 움직이고 있고 그마저도 계속 밑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산업 생산 여력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소비, 소매 판매는 어떨까 봐야 되는데 역시 소매 판매도 100이라는 기준선을 밑돌고 있고 다소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유럽 경제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유럽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럽의 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예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에너지나 자원을 대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학적 불안,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면일수록 어떤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고, 에너지 파트너십이죠. 그리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그리고 분산 에너지 조달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국가에게 전적으로 에너지를 의존하는 그런 체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러시아에 100% 의존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분산적으로 의존하고, 그리고 그 조달망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 물론 그렇게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술적 교류라든가 다른 무언가를 제공하는 그런 교류의 체계를 강화하는, 외교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그런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우리는 튼튼히 해야 되겠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서 흔들리는 유럽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각 변동에 대응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IMF의 경제 전망, 그리고 5년 후 미래를 말씀드렸어요.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이고, 특히 유럽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를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도를 강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소위 글로벌 노스는 좀 지는 모습이고,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국면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본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수출 파트너, 우리의 어떤 밸류체인,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민하게 바꿔나갈 것인가, 지각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요. 세 번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사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전통 자동차의 강국 맞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강국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의 강국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강국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유럽의 모습에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계속 그 자리에 고인물처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들여다보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꾸준히 포착하고 그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계속 건너가고 도약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정말 머무름 없이 고이지 않고 계속 재촉하듯이 움직여야만 우리가 제2의 유럽이 되지 않는 그런 반면교사 삼아서 또 다른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